자, 자, 그다음 우리가 정보 중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면 뭐가 발생하죠?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하면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을 우리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라고 해요. 소득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 사업 소득은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다른 근로소득이나 있으면 그걸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자, 그러면 요 임대소득은 방금 무슨 소득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해요. 지금 소득세 전반적인 거를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걸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짧은 시간에 어느 전달을 다 못해요. 일단 종합소득세라는 건 다른 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소득적인 문제인데 부동산 종류가 어떤 부동산이냐?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일단 주택이 아니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가세입니다. 그래서 상가라든지 일반 부동산은 무조건 임대소득이 돼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인 경우는 지금 여기는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만 언급하겠어요. 주택인 경우는 한 개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한 개 이하라는 것은 그냥 한 개 소유하고 임대한다. 이거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개 이하라도 그 한 개 이하 주택이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한다면 가세를 해야 됩니다. 자, 가세와 비과세 개념이 있어요. 9억 초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 개 이하가 9억 초과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어떤 주택이 있느냐? 다가구 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주택? 다가구 주택. 그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그 기준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계층 이하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세대수가 가구수가 19가구 이하인 이 주택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국가가 권장하는 주택이에요. 국가가 권장하는 주택. 그래서 세대수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전체가 1등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임대주택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다가구주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주택은 내가 대부분이 다가구주택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은 몇 층에? 3층에. 3층에 자기가 거주하고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 개 주택을 가지기 때문에 뭡니까? 임대사업에서 한 개니까 비과세 받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19가구까지 할 수 있는데 19가지 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죠. 그거는 세금을 내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안 내겠다 하는 사람은 19가지 아닙니다. 대부분 10개에서 8개에서 10개 정도 가구 수를 만들어서 임대합니다. 그래야만이 9억을 넘지 않아요. 무슨 아시죠? 그러면 10가구 정도 넘어가면 9억을 넘어버려요. 그러면 비과세를 못 받아요. 또 이 다가구주택은 내가 1주택이잖아. 한 개 주택이니까 내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그 주택의 임대사업에 수익을 얻고 있다가 팔면은 또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까지 비과세 될 수 있는 또 주택 임대사업은 그 높은 10%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니까 세금 혜택이 여러 가지 다 많다는 거죠. 부가가치세도 안 내죠. 그 다음에 또 임대소득도 안 내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도 비과세죠. 걸릴 게 없어. 들어올 때만 한번 세금 내면 되고 재산세만 내면 된다. 재산세도 감면 혜택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한 개 주택, 즉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를 한다면 당연히 가세가 되는 건데요. 가세가 되는 건데 원래는 법이 자체가 2개 이상 소유 주택은 가세합니다. 원래 법이 그대로 돼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뭐 하느냐? 정부가 작년에 2개 이상 소유 주택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세하겠다. 앞에 이 말만 안 했어도 그냥 엄격하게 가세하겠다 이 말만 안 했어도 조세 저항이 없을 건데 그때 퇴직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임대가 그거를 뭡니까?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데 그까지 계속 더 세금 내려느냐? 그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뭡니까? 1주택, 2주택 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신고도 다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나라 망할 징조입니다. 그래 되면 나라 망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정부가 한벌 밀어쳤어.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거 2017년 1월 1일까지는 무조건 임대하는 주택이 있다면 임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등록제입니다. 무조건 등록시켜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최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줬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리 준비하세요라는 유예 기간을 줬어요. 물러서면서 2017년 1일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2017년부터는 무조건 어떤 것을 다 임대하든 등록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임대합니다라고 다 신고해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지금 유예 기간 줘놨어. 지금은 신고 안 되다 그냥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 있는 추세. 네, 그래서 무조건 등록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물러나면서 2개 이상 소유하고 임대하는 건 무조건 과세인데 단 연간 소득이 월세로 받아서 발생하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2016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가세를 하지 않겠다. 가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은 거다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2016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가세하지 된다. 그럼 지금이라도 연간 2천만 원 소득이 넘어가면은 가세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지금 2천만 원 이하면 가세 안 하지만 2천만 원 초과는 지금도 가세해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요거 알아두면 됩니다. 항상 내가 강조하지만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아까 2천만 넘어가는 신고하는 건 나중에 2017년부터 드러나죠. 드러나면은 우리가 10년 소급할 때는 가태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산세부터 가지고 엄청납니다. 나중에는 울고불고 해봐도 필요 없습니다. 조세라는 건 안 봐줍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가가 이번 3월까지죠. 이번 3월 내년 3월까지 다운 계약 쓴 사람들,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 자진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감면적인 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일제를 안 봐주겠다. 지금 내가 항상 말하는 것, 지금 국가에서 이런 세무 탈세부터 잡아내기 위해서 조세범이죠. 조세범처럼 600명 정도를 이미 차출해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세요? 잡아내기 위해서. 전담반을 꾸리기 위해서 600명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에서 기존 신규 사원을 고문하고 그 지금 업무 본 사람에서 600명 정도를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세요? 그 내년부터 딱 조똥 해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 작업이. 예. 우리나라는 좀 늦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요즘 조세 파파라치도 있잖아요. 예. 그것만 가지고도 세수가 엄청 들어옵니다. 신고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상담해 줄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게 올바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줘요. 옛날하고 틀려요, 요즘에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2천만 원 이하죠. 예, 요거까지 가세한다, 가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언제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는 가세하겠죠. 가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세를 시키니까 하도 조세 저항이 좋으니까 이런 한 개, 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임대 소득은 크게 많지 않아요. 대학교 생활비를 쓰잖아요. 그럼 생활비를 쓰니까 너무 그거를 다 걷어대면 힘들다는 거 아니야. 네? 퇴직하신 분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세 방식을 뭐 한다. 가세는 하지만 분리가세 한다고요. 무슨 가세? 분리가세 한다. 요거 알아두면 됩니다. 분리가세 한다. 자, 그래서 그 3번 있죠, 3번. 3번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비가세가 종료되고 2017년부터는 가세대로 분리가세합니다. 분리가세 하면은요, 뭐가 되느냐면은, 자, 우리가 소득세에 보면 요 소득들을 연말정산들 다 합산하거든요. 합산해서, 그러니까 소득세는 1인 기준에 합산해서 가세하는 세금이다. 그럼 합산한 다음에 각종 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럼 공제된 금액이 가면 이게 소득 금액이에요.
소득 금액. 그럼 이 소득 금액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대상만이 종합소득세로 적용되는 대상만이 그 소득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리과세란 말은 원래는 이 대상물에 속했지만은 요 대상에서 뺀다는 거죠. 그럼 요 대상이 빼버리니까 요 소득금이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럼 세금은 똑같이 적용하겠는데 뭡니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도가. 그러면 사실 따져보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요 2천만 원 이하의 계산하면은요 또 필요 경비를 60% 인정해 주니까 그럼 필요 경비 60% 인정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이익이 얼마? 40% 인정한다는 거거든. 알겠나요? 40% 인정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40% 인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 2천만 원 딱 찼다고 봅시다. 그러면 60% 40% 거꾸로 40%면 800만 원이잖아요. 800만 원. 800만 원에서 기본공제, 자기의 또 인적공제 있잖아. 기본공제 빼버리고 하면은 가표 해가지고 만약에 500만 원 정도 잡는다 생각하더라도 최고 낮은 단위 세율이 몇 프로야? 6%야. 오늘 30만 원이야. 그러다 보면 33만 원이야. 그 정도 부담도 안 하려면 나라에 살 이유가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말이세요? 2천만 원 소득 벌이면서 34만 원 소득세를 안 낸다는 말은 대한민국 국적이 가질 이유가 없다고요. 세금을 가게 하는 애로서는. 알겠나요? 그 정도는 내야죠. 맞죠? 근데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500만 원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20만 원 정도 자동차세는 잘 내면서 돈 벌이면서 그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예.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리과세, 분리과세 하는 이유가 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KBS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생각해야 되죠. 2천만 원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죠. 임대할 때. 우리는 요 사람은 한 사람이 임대하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좀 더 많이 든다면 뭡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임대적인 문제에서 신고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신고는 누구한테 통해서 들어가요? 임차인이 들어갑니다. 내가 신고가 되는 거지. 지금도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입맞춤 많이 하잖아요. 짜잖아요. 짠단 말이야. 그런데 임차인 입장도 생각해 보라 말이에요. 임차인 입장. 임차인이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임차인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거기에서 공제를 혜택이 없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전입신고를 안 한다. 전입신고 안 해도 관계 없단 말이야. 그냥 가 있다가 살다가 임차를 받아. 그거는 신고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임차인이 근로자다면 그러면 그 근로소 공제가 많거든. 근로공제 크단 말이야. 임대로 준 것이. 그래서 집주인 동의 없이 신고한단 말이야. 그 동의 받을 필요가 없거든. 무슨 말이세요?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이 자금 관리가 올해부터만 아니고 내년부터 전산 처리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공제 혜택을 더 늘려줬어요. 무슨 말이세요? 근로자의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늘려줬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동의 없이 신고하려고 하죠. 그러면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입자가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 잘 보란 말이야. 알겠나요? 근로자가 아니면 따로 공제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신고 안 될 거고 본인이 근로자라면 무조건 신고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 있나요? 그래서 그걸 잘 가려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걸요? 자, 지금은 아까 뭐라 했죠? 2천만 원 이하인 것은 과세 안 하고요.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당연히 합산이죠. 2천만 원 지금 초과하더라도 당연히 합산이에요. 우리가 소득세는 뭐라 했죠? 종합소득이라니까요. 이런 한 사람 소득은 어떤 소득이 다 합산한다고요. 우리가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 하나 있죠. 두 개 있죠. 퇴직소득 합산하지 않죠. 한 사람 소득이라도. 또 양도소득 합산하지 않죠. 그런 나머지 소득은 다 합산을 시켜야 됩니다. 네. 아까 월세라 했잖아요. 월세. 전세는 분리시키고 저 월세 기준이 2천만 원.
전세는요, 지방에는 전세금에 대해서 계산 없어. 될 대상자가 거의 없어요. 전세는 보증금직이 문제인데 그 보증금에 대하려면 어느 정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인데 주택에 대해서는 그 계산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간신 꺼요. 월 임대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2017년 1월부터 적용시키면 예. 임대 사업자는 A 되는 겁니까? 예, 무조건 등록해야 됩니다. 어떤 자든 다 뭐냐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를 하고 있으면 무조건 등록을 다 시켜야 된다고요. 의무적 등록. 그게 안 되면 무조건 가태로 무조건 온다 하는 거. 근데 유예기간을 줬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비하라고. 정부에서 대비하라고 유예기간을 줬어요. 됐나요?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또 가보죠. 그럼. 자, 이제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 다시 이제 올라가 보죠. 자, 올라가 보면 뭐가 되느냐? 오피스텔 다 아시죠? 자, 오피스텔. 자, 지금까지 하는 거는 정보를 알아라는 거죠. 정보를. 세금 이런 것이 정보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뭐 상담을 해주든 말을 해주든 할 거죠. 네. 자, 일단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취득한 사람이 있고 그냥 분양받지 않고 그냥 매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입 취득이 있어요. 자, 일단 분양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대해서 일단 뭐를 내야 돼요? 취득세가 부담될 거고 취득세는 주택이 아니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4.6% 부담될 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 토지 부분하고 건물 부분이 있는데 이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이 건물 부분, 이 건물 가액에 대해서 10%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부담이 커져. 오피스텔은 대부분이 두 개의 가격을 내가 구입했지만 이 대지권에 대해서는 거의 없으므로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건물 가격입니다. 그 건물 가격에 대부분 10%를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 10%. 취득세보다 더 크죠? 되나요? 취득 4.6%. 자, 그 다음에 매입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부담해야 됩니다. 갑이란 사람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샀다면 업무용이기 때문에 업무용은 전부 다 업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래가 계속 거래되더라도 부가세 내야 됩니다.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다 부가세 내야 됩니다. 상가 건물을 갑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어리게 팔았다 부가세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들은 전부 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될 때마다 그 물건 값의 10%를 부가가치에 부담해야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주택은 예? 아니 주거용 그래 지금 업무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부가세 내야 됩니다. 자, 매입을 해서 일반적인 매입일 때는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가가치 환급을 받기 위해서 분양받을 때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합니다. 이때 이 사업자가 일반 임대사업자라는 거죠. 간이가 아닙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합니다. 그럼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그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이 부가가치 10% 냈던 것을 대대로 받습니다. 환급 받습니다. 환급. 그럼 환급 받으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당시 환급 받았으니까 의무 임대 기간이 적어져요. 의무 임대 기간이 몇 년이냐? 10년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 동안 중간에 내가 임대를 줬는데 오피스를 임대를 줬는데 임대 주는 목적은 분명히 업무용으로만 임대 줘야 된다. 10년 동안에. 그러면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뭡니까? 나에게는 뭡니까? 업무용으로 이용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럼 주택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 다음 기간에 바로 티 놉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하세요. 다시 도내세요. 가산세까지 붙여서 놉니다.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임대 부가가치를 환급받기 위해서 만약에 저렇게 신청했다면 세입자에게 뭐한다? 전입하지 마라라고 해야 됩니다. 주택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본인이 해라. 나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임대 계약서에 특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우리가 특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통행은 안 된다. 그러나 이건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고 분명히 합당 노구를 한 것이니까 그거는 임대 계약 효력이 발생하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중간에 하다가 한 6년간은 지금 임대 사업을 했는데 아직 남았차려면 4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4년이 남은 더 지겨워서 도저히 이거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를 토해내야 되겠죠. 그럼 내가 못하면 그건 토해내버리면 끝나는 거고 내가 그것도 못 주겠다 하면 이제 새롭게 내 오피스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포괄양도 무슨 양도?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하면 돼요. 됐나요?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한다면 내가 가지는 그건 끝나버리고 나머지 양수인이 4년간 임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못하는 것은 그때는 양수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양수자가 나는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못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가 토해내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기가 부가치세를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해서 넘기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다시 되도록 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거 있고요. 두 번째. 자, 분명히 오피스텔은 주택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택이 뭐 대도시에 수도권이라든지 하는 대도시에 주거 공간이 너무 주택 값이 너무 올라가고 주택값이 너무 올라가고 고급 행진하니까 이 오피스텔을 좀 더 주거 공간을 정리해 주자 라는 의미에서 주택 사용을 허가해 줬단 말이야. 그럼 그전에는 뭐냐? 그전에는 오피스텔 말고 오피스텔은 좁은 공간 5평이나 8평이나 이런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알겠나요? 오피스텔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룸이라는 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요. 그거를 보급했는데 그것도 한계에 있으니까 도시에 접근하기 좋단 말이야. 주택이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공간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그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하기 좋고 도시 공간에 접근하기 좋으니까 이 오피스텔을 2013년부터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혜택까지 줬는데 뭐냐면은 오피스텔 분양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어.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고 주택을 취득할 때는 부가가치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혜택. 부가가치세도 적용하지 않았고 취득세도 100% 감면 혜택을 줬어요. 취득세도 감면해 줬다고요. 주택 임대사업자 들어오면. 그럼 요 의무기간은 몇 년이냐? 5년이었어요. 5년. 의무기간이 5년이었다. 그런데 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도 안 내고 취득세도 감면해 줬어요. 그 시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말이야.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오피스텔 주택 임대를 하더라도 이제 그 혜택이 없다 이 말이야.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이 혜택은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그대로 4.6% 내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인정되니까 지금 이제 오피스텔을 구입해 가지고 내가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뭐 된다? 취득할 때 당신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4.6% 내야 되고 부가가치세도 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시한이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됐지만 느낌은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예, 좀 유예해 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야.
지금 이제 시한부는 끝났는데 내년 되면 다시 이걸 부활시켜서 이거 오피스텔 또 주택 임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감면 받을 수 있게끔 해줄 확률은 좀 높아요. 근데 일단 끝나고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페이지까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보죠. 다시 1페이지 옵니다. 2번 있어요. 부동산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요거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한 번쯤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또 전혀 공부 안 한 사람도 있을 건데 적어도 부동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런 세금 절차를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가장 주된 세금이 뭘까요? 취득세죠. 취득세. 자, 일반적으로 취득세는요, 시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중개업을 하든지 하다 보면 취득세 표를 한 개 딱 가지고 있어요. 취득세 표. 예, 그거 없으면 내한테 말해요. 보내줄 테니까. 알겠나요? 그런데 우리 뒤에 보면 그 교재 요 프린트 보면 뒤에 3페이지 있죠? 3페이지 취득세 표 딱 있어. 알겠나요? 요것을 딱 오리 가지고 아니면 딱 이어 넣든지. 알겠나요? 바로 뭐 계산이 요 정도 됩니다. 요렇게 되니까 요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최고 노제 4.6%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준비하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법무사가 알아서 또 해주니까. 그런데 부동산을 구입해오는 사람은 부동산 구입 대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부대 비용이 대충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간다는 미리 말해줘야만이 자기도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한 게 중개 이것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잘 끌어들여야 또 그걸 물고 온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걸 놀려야 되는데 꼭 한 건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맨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신용이거든요. 신용.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사람이 이거를 신용을 쌓아야 돼. 신용.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딱 해가지고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안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듭니다만 이해를 하면 되니까. 예.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우리가 그 지방세, 취득세가 가장 큰 거요. 우리가 상속세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상속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아까 내한테 연결해 주라 했죠? 자, 그러면 상속세 정의. 부동산을 받을 때는 취득세는 당연히 내는 건데요. 부동산 말고도 우리가 상속세라는 거 있어요. 그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인데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남긴 모든 재산이 있어요. 부동산이란 재산이 있고요. 예, 준부동산적인 의미 재산도 있어요. 뭐 자동차도 있고 항공기도 없었겠죠. 그래서 준부동산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금융자산 있죠. 금자산. 대부분 이게 재산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거, 준부동산이라는 거, 금융자산. 이 금융자산이 뭐냐면은 펀드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주식증권이라든지 이런 금융자산들이 있다고요. 이것을 다 합산해야 됩니다. 이 합산한 가액에 세율을 정합니다. 세율이 몇 프로냐? 10%에서 요 금액에서 이제 각종 공제를 하는데 공제를 하고 그 금액이 나와요. 이 금액이 적용되는 세율은요 높습니다. 몇 프로냐? 10%에서 50%까지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래요.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래요. 근데 어디 상속세는 들어가지고 무조건 어줍잡게 금액 들고 오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상속세 부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려면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어서 얼마 정도 재산을 남겨야 될까요? 자, 내가 죽었는데 내 배우자는 없고 내 자녀만 있다면 5억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는 5억이지만 내 남긴 재산 중에서 별 필요 없는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럼 거의 세금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내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기본이 10억이에요. 그래서 10억 이상을 남기지 않으면 상속세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세요? 예. 근데 요즘 재산 가치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10억 넘어가는 순자 많죠.
예. 근데 넘어가는 세금 중에서 우리가 단계는 10%에서 50% 적용된다. 자, 그 세율은요, 또 어디 있느냐? 6페이지 정도. 확인했나요? 6페이지. 그게 1억 이하는 몇 프로?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야. 어우,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자, 요거요. 그러면 상속세는 이제 요즘 다 하더라도 증여세 있어요. 이 증여세는 얼마라 했죠? 세율이 똑같아요. 근데 방금 상속세는 각자가 받은 전체 재산에서 세금을 배산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A 상속인, B 상속인, C 상속인, D 상속인 이 세금을 계산해서 이 세금을 각자 지분으로 안분하는 거야. 상속세는 알겠나요? 각자 받은 재산에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이 남긴 전체 재산에서 계산한다. 이 의미를 아시라고요. 자, 그런데 증여세는요. 자, 증여세는 정인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1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이라는 재산을. 그 100억이라는 재산 중에서 일부 5억이라는 재산을 자기 비속에게 정렬했습니다. 그럼 전부를 정리한 거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받았어? 지금 한 사람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인철이 정여자의 전체 재산에서 세금을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야. 증여세는. 이해됐죠? 상호세는 전체 재산이고 증여세는 받은 재산이죠. 자, 그러면 아까 이게 비속입니다. 5억을 아까 뭐냐? 이거를 비속입니다. 만약에 이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라면 받은 재산 얼마죠? 5억입니다. 마이너스 6억입니다. 그럼 납부할 세금 없어요. 자, 직계 비속입니다. 5억입니다. 마이너스 얼마죠? 5천만 원이랬어요. 그러면 4억 5천이죠. 되나요? 4억 5천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여기서 1억. 1억에 대해서 10%. 1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3억 5천에 대해서 20%야. 7천만 원이야. 크죠? 8천만 원이야. 무슨 말이죠? 취득세는 취득세도 내야 되고 또 증여세는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배우자는 한 분도 안 냈잖아요. 여기서 뭔가 느껴야 돼요. 자, 그럼 두 가지 관점인데 대부분 지금 부모님이 또 와가지고요. 아, 이 자녀에게 지금 뭐 부동산 한 개 사주고 싶은데 증여세 부담이 어제 듣긴 들어서 증여세 부담이 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출 받는 거죠. 누구 명의로? 자녀 명의로. 자녀 명의로 대출 받는데 자녀 명의로 대출 받는 한도가 있죠.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대출 받을 때는 그 국가기관이 어느 정도는 지켜봅니다 하는 건 어느 정도 계속 지켜볼 수는 없고 한 2년간은 지켜봐요. 무슨 말이세요? 2년간은 지켜봅니다. 실제적으로 그 자녀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지.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을 산다면 1억짜리 부동산을 산다면 5천만 원 정도는 자녀 명의로 대출 받았죠. 됐나요? 그리고 5천만 원 직접 돈을 주면 되죠. 됐죠? 그럼 5천만 원 돈에 대해서도 나머지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도 직접 통장으로 돈을 주면 안 되고 이 돈은 누가 갖고 있는? 네가 직장이 있으니까 그 돈은 뭐를 쓰고 자녀가 버린 돈은 뭐를 쓰고 원금과 이자 받는데 쓰고 생활비는 뭡니까? 생활비를 보태주면 되죠. 부모가. 이 방법이 하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사줄 때 보면은 새 집을 사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근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사주지면 안 되고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 그럼 자기 자본이 생기면 자본이 같이 올라가니까 또 커지잖아요. 그렇게 점차 올라가게끔 상담을 해주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세를 안고 하는 게 또 좋죠. 전세 안고 사주는 거. 들어가는데 전세금 있어 보증금이. 그럼 그걸 안고 사니까 어차피 나중에 내줄 때는 그거를 내가 내줘야잖아. 또 들어온 사람은 받아서 내주잖아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럼 전세를 안고 사면 더 좋고 그것도 지리티 효과죠. 맞나요? 지리티 효과. 그 방법을 하는 게 더 좋고
아니면 미리 대비한다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고 조금 젊은 사는 자녀가 있다면 내가 좀 능력이 있다면 자녀 통장을 미리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 공제를 했어요? 10년간 5천만 원 공제를 했잖아요. 10년간. 그럼 1년에 500만 원 이제 자녀 통장으로 전부 다 입금시켜줘라. 네? 그럼 뭡니까? 10년간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니까 1년에 500만 원 통장에 계속 입금시켜주면 나중에 1년이 10년이 넘어가면 뭡니까? 500만 원 더 늘어나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고요. 10년 소급해서 공제해 주거든요. 자, 우리가 500만 원을 쭉 했어요. 500만 원을 계속 줬다고요. 됐나요? 마지막에 줄 때 500만 원 줬을 때 정리했을 때 우리는 자, 첫 번째 500만 원 줬을 때는 뭡니까? 얼마 공제해요? 5천만 원 공제하면 없잖아요. 이걸 몇 년 소급한다고요? 10년, 주는 날 시점에 10년 소급이야. 그럼 앞에 없잖아요. 두 번째 해도 없잖아요. 세 번째 해도 없잖아요. 5천 원 빼니까. 몇 년 소급해서 공제한다고요? 10년. 그러면 11년째, 예를 11년째 됐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합하면, 정려재산을 합치면 얼마요? 정려된 시점의 정려재산과 그 다음에 10년 안에 정려재산을 합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10년이 흘러가 버렸으니까 합산해야 안 해. 지금 현재 500만 원을 주는데요. 그 10년 동안의 정려재산을 다 합산해서 공제할 거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500만 원이지만 10년 동안 전체 한 재산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1년이 넘어간 것은 합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5천만 원을 빼니까 계속 공제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10년이 넘어간 것도 1년 동안 더 재산을 더 많이 줬죠. 500만 원 더 늘어나니까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재산이 이제 쌓이면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6억이죠. 6억이요. 그럼 1년에 얼마씩? 6천만 원씩. 근데 그걸 능력이 있나요? 그 정도 능력 되면 좋겠죠. 근데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아는지 몰라도 부담부 정리라고 들어봤나요? 조금 수준이 높은 건데 이 부담부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에는. 이건 조금 이거 하지 또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고 건트를 내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자, 그런데 여기서 잘 활용할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 공제 얼마죠? 6억입니다. 6억.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개예요. 정려세와 부가가치세. 저게 문제인데 정려세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자, 근데 부가가치를 떼더라도 정려세적인 문제를 활용해 보는 방법 보세요. 보유세는 우리가 이번에 보유세는 큰 부담이 없어요. 보유세는 취득세 한 번 내는 거에 대한 보유세는 10년간 합산해도 취득세 한 번밖에 못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기준이에요? 6월 1일 기준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요거까지 지금 설명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자, 그래서 일단 첫째 부돈 취득세 내는 세금 있고요. 쭉 넘겨보세요. 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4번 있죠. 4번 바로 위에 뭐가 있나요? 2페이지 보면 부동산 취득에 소유된 자금 출처 조사 있죠. 요거 꼭 알아두시는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예정신고 납부하라고 하죠. 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은 양도자의 자금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가 있다고요. 그 매수자가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하는 걸 미리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정신고 납부하라는 겁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이죠. 2014년 11월 달에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 날에 우리 옛날에 김명상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김명상 정부에서 두 가지를 그때 획기적으로 만들었어요. 두 가지가 뭐냐? 부동산 실명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때 금융실명제도 같이 시행했어요. 근데 부동산 실명제는 거기서 조금 아주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있는데 부동산 실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데도 잘 지키지 못했다 말이야.
근데 점차 오면서 어느 정도 부동 실명제가 정착이 된 단계고, 그래서 우리가 명의 신탁했을 때, 실제로 내 재산인데 다른 명의를 빌려서 했을 때 부동 걸렸다면 그는 기준시가의 30% 내야 되고요. 가태료가 명의 신탁해서 들키면 가태료가 30%입니다. 자, 근데 이제 금융실명제는 해야 된다 하면 차명 거래를 계속 해와다가 그게 단속하기 좀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조사가 들어가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 정도 돼서 뭐 했어요? 금융기관의 모든 전산망을 통합시켜버렸어요.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통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과 대출 받을 때는 그래서 대출 받으러 갈 때는 어떻게 한다? A은행에 대출 받을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만 빼고 대출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뭡니까? 내 부돈 한 개만 들고 가면은 A은행 가서 담보 설정은 그걸 가지고 담보받고 대출받고 B은행 가서 또 담보받고 있단 말이에요. 한 개 터지니까 뻥뻥뻥 다 터지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다 전산망을 통합해 가지고 뭐 한다? 전부 다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출받으면 여기에 이미 대출받은 만큼 빼고 한단 말이에요. LTV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LTV 알죠? 부도는 가치 담보 비율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여기 A은행에 대출받은 만큼 빼고 대출액이 측정된다고요. 그 방법. 그래서 이제 또 작년 2013년 11월 달 20일 날에 이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를 이제 강화시켰다고요. 강화시키면서 방금 가태료도 처분하는데 거기서 이제 2천만 원 자금이 현금 인출이 2천만 원 정도 빠져나가면 무조건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요. 무조건. 알겠나요? 그래서 은행이 어떤 개인이 2천만 원 자금 인출되면 일단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고, 그럼 세무 담당 공무원은 요 사람에 대한 인적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조사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조사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국세청에 있는 데이터망은 다른 금융기관 데이터망보다 아주 커요. 그래서 뭐 검색하려면 다 넣어요. 그래서 정부 대비로 다루고 있잖아요. 예, 요거. 자, 이 정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일정 자금 가지고는 적은 자금 가지고는 조사 안 들어온다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들어요. 직업이나 연령이나 기존에 있는 재산 상태나 이런 거 보고 그 소소한 까지 다 들미면요 업무가 안 돌아가요. 사람이 인력이 부족해요. 무슨 말이세요? 너무 적은 가지고 이렇게 간쪽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에 세금을 잡으려면 세율을 알아야 된다 했는데 요거는 취득세율은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내가 했던 것 중에서 마지막에 했던 거 요게 무슨 적었나요? 자, 이게 무슨 세율이었죠? 초과눈세율. 초과눈세율. 이걸 잘 이해하라고요. 초과눈세율. 초과눈세율은 가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졌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 핵심들을 설명해 보죠. 자, 6페이지 갑니다. 5번에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절세의 핵심은 어디 있다? 소득과 재산의 분산이다. 우리가 투자하면 가장 핵심적인 뭡니까? 분산이죠, 분산. 자, 그래서 분산의 몸인데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취득 시는 양도를 생각하라. 양도를 생각하세요. 라는 건데 첫 번째 그 개념은 우리가 소득세 개념이에요.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몇 인 기준이냐? 1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1년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합산하는 겁니다. 합산. 합산을 시키기 때문에 분산을 해라 말이죠. 간단하면서도 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간단하는데 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이렇게 했죠.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죠. 1억 주고 샀어요. 그죠? 1억 주고 산 것이 지금 현재 장기간 보여가지고 3억 8천 정도 됐다. 아까 대략 이거를 가지고 세금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났죠? 약 5,700. 그죠? 약 5천만 원 돈 세금이 내잖아요. 맞나요? 5천만 원 돈 세금 냈다고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5천만 원 내죠? 가세 표준 구간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또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그래서 자, 전체 투자 금액에 대해서 1억짜리 문제를 아까 전체 빼고 1억 600 빼고 1억 600 빼고 저 팔았는데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이 금액이 낮다고 생각해 보죠. 자, 약 2억 정도 낮다고 봅시다. 2억. 그럼 2억 정도 낮다면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서 30%까지 해줬다고 봅시다. 6천이죠. 한 사람. 그러면 1억 4천이죠. 자, 그럼 1억 4천에서 250이 있는데 250은 그냥 제껴놓고 생각합시다. 적은 돈에 250은 크다. 자, 그래서 250 빼고 그냥 250 했다 해도 자, 1억 3,750.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죠? 35%죠. 됐나요? 35%가 되는 거. 자, 이거 하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 보유했더니 오는데 이 사람을 몇 사람이 2인, 두 사람이 했다면 요 소득 금액에서 이 소득 금액 1억 4천이 반토가 나죠. 7천만 원 나와요. 7천만 원에서 250 빼요. 그러면 얼마죠? 6,750이죠. 또 한 사람은 또 어찌 돼요? 또 6,575만 원. 공제를 한 번 더 받죠. 두 사람이니까. 인적공제. 그래서 6,750이에요.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24%죠. 11%로 낮춰진다는 거죠. 굳이 계산 안 해봐도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신자가 없는 한, 배신자가 없는 한 무조건 공동해라. 특히 땅 같은 거는 친구들을 잘 얼르가 합니다. 근데 친구 또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우리가 공동을 좋은 점은 세태권은 엄청 큽니다. 근데 단점은 이 땅을 처분하려면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세요? 그 귀찮은 것만 감수할 수 있으면 공동할수록 세금 효과는 엄청 크다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취득시는 양도를 생각하는 이유가 취득시 그래서 양도를 생각한다면 무슨 해라? 공동 소유해라. 공동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배우자는 무조건 들고 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합니다. 공동은 무조건 하는데요. 주택을 사는데 그 주택을 살 때도 공동을 해야 됩니까? 1주택 살 때도 공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하지. 그런데요. 우리가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 1주택인데 그럼 2주택이 되지 않나요? 비과세 안 되지 않나요? 또 모르고 하는 소리지. 우리는 1주택이란 것은 1세대 가족 구성 안에서 1주택이라고요. 그럼 배우자는 가족 구성 안에 있잖아요. 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서 공동 소유자는 1주택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무조건 배우자는 물기지는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투자할 때는 배우자 명의로. 무슨 아시죠? 이거 공동 효과 큽니다. 자, 두 번째. 뭐면 아까도 이미 한번 했는데 효과를 봐야 돼요. 공동 소유했을 때 세금 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느끼고요. 자, 두 번째는 1억짜리를 아까 3억 8천에 팔았다. 똑같이 계산해보죠. 1억이죠. 뺐어요. 자, 600 뺐자 있죠. 차감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2억 7,400. 여기서 30% 공제를 해줬죠. 그럼 30% 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아까는 내가 뭐를 가르쳤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차이는 크니까 대신 땅은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죠. 그거 설명했고. 그럼 30%니까 아까 6, 21, 12, 8, 2, 2가 됐죠. 자, 그래서 자 1억 9,180만 원 됐죠. 80만 났어요. 여기서 250만 원 뺐어요. 자, 차감했어요. 자, 요거 그러면 1, 8, 9, 3이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몇 프로 했어요? 38% 정했죠. 그래서 대출 계산할 때 아까
원 넘었죠. 5천만 원 넘었을 때. 자, 만약에 여러분이 첫 두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내가 투자해가지고 장기간 보유해서 양도 차익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겨서 그대로 양도하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세금이 부담돼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자체가 비위가 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비위가세가 못 받는다면 옆에 누가 있어요? 네,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 배우자에게 미리 준비해라. 정렬해라. 누가에게? 배우자에게. 되나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정렬했어요. 그러면 요 6천만 원, 약 5천만 원 정도, 그냥 간단히 해서 5천만 원 정도 세금이 안 내도 되잖아요. 자, 내가 1억 주고 샀고 지금 현 시세가 3억 8천 나가는데 요거를 정렬을 해버리니까 정렬은 무상행위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원래는 얼마 정도 내야 되는데 5천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뭐를 부담하게 돼요? 취득세 내야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 부담해요? 할 때 3억 8천이죠. 곱하기 취득세는 원래 취득세는 3.5%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포함시키면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히 포함시켜도 4%야. 되나요? 1, 2, 3, 4, 8, 3, 2 얼마죠? 1,500만 원 정도죠. 되나요? 그럼 이거 5천만 아까 5,600 정도인데 5,600에서 이것만 부담하면 약 4천만 원 혜택을 누리잖아요. 4천만 원은 절세효과 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생각,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정리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재산 죽이시는가? 그러면 또 증여세 부담해야 되는데 배우자 공제가 얼마나 했어요? 3억 8천에서 6억을 빼잖아. 증여세 부담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또 어디 듣긴 들어가지고 정리하면 좋다는 댓글 가지고 배우자에게 정리 안 해주고 밑에 배우자는 믿고 자녀는 좋은지 직계 비속에 해줬다. 그거는 세금 엄청나죠. 만약에 이거를 비속에 해줬다. 그럼 취득세는 똑같아.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 증여세는 얼마야? 3억 8천에서 5천만 원 빼면은 3억 3천이 나는데 3억 3천에서 1억까지는 10%야. 그죠? 이거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2억 3천이 남는데 2억 3천에서 20%야. 그러면 언제 4,600이죠? 이거만 해도 5,600이야. 양도세보다 더 많잖아. 이런 미친 짓은 하면 안 된다. 그죠? 근데 배우자는 엄청 좋은 사람이야. 4천만 원 정도 세금 내는 거야. 네. 네. 팔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정부는 바보가 아니다. 네, 정부는 바보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렬했는데 여기서 이제 5년은 5년 이내냐, 5년이 지났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5년 안에 팔면은 소급한다. 소급한다. 되나요? 그럼 5년이 지나서 팔면은 소급하지 않는다. 되나요? 대부분 재산은요 신축됐을 때 가치가 팍 올라가지만 대부분 부동산들은 14년 정도 되면요 꺾입니다. 근데 아닌데 안 꺾인대요 하는 사람은 땅 때문에 그래요. 땅 가치는 조금 오르지만 건물 가치는 계속 추락합니다. 강가 때문에. 무슨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건물 가치가 쭉 차고 올라가는 14년까지는 쭉 하고 올라갑니다. 그때부터는 꺾입니다. 14년부터는.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우리 사람과 연령 주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활성한 주기. 사람은 한 20년에서 20세에서 뭡니까? 한 28세까지는 팔팔하죠. 안 그런가요? 저도 팔팔합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5년 이내냐 5년이 지났느냐 이 개념을 잡으면 돼요. 알겠나요? 근데 5년 금방입니다. 근데 이런 게 미리 준비하는 건 금방이다. 특히 그러니까 무작정 가져간 사람 많아요. 내가 여기 경매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상담이 엄청 들어와요. 그러면 대비하라고 미리 해줍니다. 왜 이런 걸 몰랐지? 그거 해주고 세금을 딱 이거는 지금 낮게 잡은 거예요. 대부분 잡으면 물건이 전부 다 10억 단위, 뭐 20억 단위 그런 거 많아요. 그러면 차이가 많아져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이게 훨씬 나와요. 그래서 5년 금방 갑니다. 상담해 줄 때 이래 하시라고요. 알겠나요?
예. 예. 어느 거요? 요거요? 요거는 시가. 근데 시가가 없으면 이제 넘어오는 게 기준 시가. 기준 시가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근데 여러분이 요 차이를 조금 더 높이려면 취득세 부담을 조금 높이다 별 차이 없으니까 요렇게 하는 거는 그대로 둬도 되고요. 왜? 단기 매매가 될 테니까. 장기 매매가 된다면 이거를 감정평가를 오래 가지고 취득세를 조금 더 두더라도 높이는 것을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그래서 지금 한 개 잘 질문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요. 부동산을. 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어요. 이 상속받은 부동산 특히 있을 때는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세금 안 물든 양도세를 안 물립니다. 그럼 그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규상으로 왜 그러냐면은 상속받은 재산은 대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 시세를 잘 모르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낮은 가격으로 그 가채권자가 정해놓은 기준시가로 일반 세금 내요. 취득세도 내고. 알겠나요? 그러면 그 받아가지고 6개월 안에 처분하면은 그거는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6개월에서 하루로 지나면 바로 세금 내야 됩니다. 왜? 시가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6개월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장기가 한 8년, 5년까지는 할 필요 없고 8년에서 10년 넘어간다면 8년 이상 넘어가서 보유하다가 처분하려면 그때는 뭡니까? 그 중개인의 사람에게 뭐 감정 두 개 기관은 감정평가 기관에 가가지고 수수료를 좀 주더라도 가격 올려놔야만이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4%야. 높아도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낮은 게 6%부터 출발해. 조금만 높아지면 15%야. 세수 효과가 크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야, 오늘 비싼 거 비한다. 참. 만약에 네. 정렬을 하고 예. 재산이 또 있어가지고 예. 다시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까? 5년 지나고 나서. 아까 배우자는 줄 수는 있다 말이에요. 언제든 줄 수는 있는데 줄 수 있어요. 다른 재산 줄 수 있어요. 그게 더 몇 년. 근데 공제가 10년 합산 공제하니까 그거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3억 줬잖아요. 약 3억 8천 줬잖아요. 또 다른 재산 2억짜리 줬다면 합의해서 이제 6억 안 넘죠. 관계없죠.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재산 또 해도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요거를 이어서 할 테니까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네, 조금 이따 보도록 합시다.